바람이 부는 늦가을 저녁, 나는 아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다. 갈색 낙엽이 바닥을 덮고 작은 발걸음마다 바스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내 손을 꼭 잡고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아빠, 개 짖는 소리 들었어요. 준호가 속삭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비명은 아니었지만 오랜 외로움과 두려움이 스며든 듯한 신음이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낙엽 밑에 무너진 담벼락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조심해 준호야.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는 손을 들어 아이를 멈춰 세운 뒤 천천히 다가갔다. 나무 틈 사이에서 보인 건 잿빛 털을 뒤집어 쓴 마른 개 한 마리였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몸.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다. 눈빛. 그 눈빛은 세상 모든 불신과 공포를 품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다가가지 않을게. 조용히 중얼이며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시선이 무언가에 붙잡혔다. 준호. 그녀는 갑자기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준호는 조그마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나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털을 낮추고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개는 사람에게 무서운 일을 겪었고 오직 순수함만이 그녀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우리는 매일 저녁 숲을 찾았다. 개는 아직 이름도 없었고 사람 손길을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준호가 오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 지어줄까?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뭐가 좋을까? 소라. 작고 조용하지만 예쁜 이름. 소라, 걔는 그 이름을 듣자 귀를 약간 세웠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조심스레 소라에게 다가가 사료를 놓고 물러섰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다가와 먹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용히. 그녀는 사람이라는 세계에 발끝을 담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매번 우리가 숲에 들어갈 때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시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고요,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보인 낯선 그림자. 아빠, 저거 봤어요? 준호가 갑자기 속삭였다. 나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 아니 무언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 수 없었다. 준호는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숲속의 낯선 그림자 생각으로 가득했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준호도 봤다. 그리고 소라 역시 그날따라 유난히 경계심이 강해 보였다. 다음 날 나는 이른 아침에 다시 숲으로 향했다. 소라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나뭇잎 사이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이 있었다. 그건 개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성인의 신발 자국, 무거운 것,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오갔다는 흔적.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나무 둥치 아래에 반쯤 붙인 낡은 천조각이 보였다. 천에는 희미하게 붉은 무늬가 번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람의 피, 오래된 피, 그리고 진한 개의 냄새와 함께 섞인 불안한 기억의 냄새. 점점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느끼기 시작했다. 소라는 단순히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일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일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준호와 함께 다시 숲에 갔을 때 소라는 우리가 오기도 전에 나무 뒤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다급했다. 소라야?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소라는 작게 으르렁거렸다. 준호야, 잠깐 멈춰. 나는 손을 뻗어 아이를 막았고 그 순간 소라는 우리 뒤쪽을 향해 돌진하듯 달려들었다. 풀숲이 거칠게 흔들리고 낯선 남자의 외침이 들렸다. 이 미친 개가! 나는 뒤돌아보았다. 덩치 큰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소라는 그의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으렁거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마취 주사기. 너 그게 데리고 있었지? 그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년 내 돈이야.
네가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나는 아이를 뒤로 밀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어차피 늦었어. 그 개는 내가 찾아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소라가 으르렁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도망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조사 요청을 남겼다. 아빠, 무서웠어요. 준호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빠도 무서웠어. 하지만 소라가 우리 지켜줬지. 그날 밤 소라는 처음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따라왔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옆 그늘진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소라가 도망친 곳. 그곳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왜 그토록 소라를 다시 찾으려 한 걸까? 소라는 우리 집 마당에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낮에는 나무 그늘 아래, 밤에는 현관 옆 담요 위에서 잠을 잤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여전히 움찔했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응하며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다. 소라가 우리 집 지켜주고 있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남자, 마취 주사기를 들고 있었던 그 낯선 자, 그는 단순한 유기견 포획자가 아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엔 동물이 아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의 분노가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숲 근처에서 발견된 남자. 전에 불법 개싸움 조직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소라라는 개 혹시 이 개 귀에 칩이나 상처 같은 거 있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소라의 귀를 확인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오른쪽 귀 안쪽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숫자가 있었다. 23BL117. 있어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건 불법 투견장이 사용하는 식별 번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투견이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깊죠. 나는 현기증이 났다. 그 작고 마른 몸, 으르렁거리던 눈빛, 그리고 준호에게만 보였던 유일한 온기. 소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 소라를 완전히 우리 집으로 들이기로. 더 이상 바깥에서 자게 둘 수 없었다. 그녀를 쫓는 과거의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라야, 들어와도 돼. 여긴 안전해.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두고 거실에 담요를 깔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작은 발소리. 소라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소라야! 아이는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렸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소라는 조용히 다가가 준호의 무릎에 얹었다.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작은 한숨을 쉬며 우리는 그렇게 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리 평화는 무너졌다. 현관 앞에 놓여있던 작은 봉투. 아무 표시도 없는 갈색 봉투 안에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굵고 삐뚤었으며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개는 내 거야. 돌려놔. 안 그러면 너희 집은 안전하지 않아. 나는 봉투를 진 손을 떨며 들어 올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봉투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냄새는 차가운 악이었다. 그 개는 내 거야. 돌려놔. 안 그러면 너희 집은 안전하지 않아. 내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른 건 준호의 안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CCTV 살대를 주문했고 마당과 현관 앞 그리고 거실 쪽 창문을 감시하도록 배치했다. 경찰에도 다시 연락을 넣었다. 그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담당 형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법 투견 조직은 대부분 폭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를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돈으로 보니까요. 특히 그 개가 이겼던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집착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모든 창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고 밤마다 소라와 준호를 내 방에서 재웠다. 소라는 놀랍게도 거실에서 내 방으로 오면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아들의 발밑에 조용히 누웠고 준호는 팔을 그녀 위에 얹고 잠들었다. 며칠은 조용했다. 소라는 점점 편안해졌고 가끔씩 짖는 소리 대신 낮은 콧소리로 반응하기도 했다. 준호와의 유대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였다. 아이의 손길이 닿으면 소라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3시 21분.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후드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검지를 입술에 대고 씹하는 제스처를 남긴 채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소라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을 때 뒷문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주방에서 뛰쳐나갔다. 뒷문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다. 돌에는 쪽지가 감겨 있었다. 말했잖아. 돌려놓으라고. 마지막 경고다. 아로프레젠트. 나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이번엔 정식 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형사는 CCTV를 분석했고 그 인물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 남자 이름은 조강호 전과자입니다. 불법 동물 싸움, 동물 학대, 폭행, 지금은 도주 중이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게 소라. 아마 그의 주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기에서 이겼고 돈을 벌어줬죠. 그러다 탈출한 거고요. 나는 소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감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이 아이를 절대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 밤 우리 집 마당 뒤편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게 여기에 있지? 그 목소리는 낮고 무섭게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앞으로 뛰어올랐다. 소라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소라는 번개처럼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이빨은 드러났고 울부짖음은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다. 그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렀어. 도망쳐, 이 미친놈아.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웃었다. 네가 뭘 알아? 저게 어떤 괴물인지. 전혀는 이미 피맛을 봤어. 그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소라는 피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생명이었다. 그 순간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끝난 줄 알지 마. 걔는 언젠가 본성을 되찾아. 그리고는 담을 넘어 사라졌다. 나는 무릎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다. 소라는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이 있었다. 역하.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조강후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모든 낯선 시선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는 변함없이 소라를 안고 웃었다. 엄마, 소라가 꿈속에서 날 지켜줬어. 누가 날 잡으려고 했는데 소라가 멍 하고 무서운 악당을 물어줬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떨림이 있었다. 밤마다 나는 문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의 커튼을 이중으로 쳤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라의 과거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닐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불이 나게 형사와 만났다. 그는 낡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가 조사하던 중 오래된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충청도 외곽의 한 폐가에서 불법 투견장이 발견됐는데 당시 구조된 개 중 한 마리의 특징이 소라와 일치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은 계속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를 신고했던 게 한 여자아이였어요. 자신의 개가 끌려갔다고 주장했죠. 이름도 있었어요. 하늘. 나는 눈을 떴다. 그 아이가 구조되었나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이후 실종됐습니다. 신고 이후 며칠 만에 어머니도 함께. 소라, 아니, 하늘. 너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구나. 너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아이였던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확고해졌다. 이제 나도 널 지킬 차례야.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가족도 꼭 찾아줄게. 그날 밤 내가 잠든 사이 소라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아주 슬픈 소리로 한 번 짖었다. 멍. 나는 형사에게 부탁해 하늘아의 과거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종이 위에 희미한 글자들, 흐릿한 사진 한 장, 어린 소녀가 안고 있던 작은 강아지의 눈동자가 익숙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조용한 생명, 소라.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네가 기억해? 그녀는 코를 들이밀더니 갑자기 사진에다 코를 대고는 낑하고 낮게 울었다. 마치 그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어떤 깊은 상처의 문을 열어버린 듯. 며칠 후 나는 준호와 함께 충청도로 향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 폐가 근처 마을에 아직도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곳은 고요하고 스산했다. 사람들은 낯선 방문객 않고 그 일을 언급하면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한 노파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애 정다은이었지. 12살쯤 됐을 거야. 엄마는 도시에서 내려와 이사 왔는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 아이 개를 무척 아꼈지. 맨날 이름 부르며 뛰어다녔어. 하늘아, 밥 먹자 하고. 하늘, 그녀의 진짜 이름, 누군가의 전부였던 존재. 그 애가 사라진 날 밤새 개가 울었어. 노파의 말은 멈칫거렸다. 근데 이상했지. 그 후로도 그 집 앞에서 누가 몰래 개밥을 놔두고 가더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 하늘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본격적으로 정다은이라는 아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실종 신고는 있었지만 수사가 깊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그 사이 준호는 소라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자기만의 비밀을 소라에게 속삭이며 때로는 둘이 마당에서 낮잠도 자곤 했다. 엄마, 소라가 나한테 말했어. 준호가 어느 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애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철렁 무너졌다. 아이의 직감이 이 집의 유일한 등불 같았다. 그날 밤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당신이 하늘을 데리고 있나요? 목소리는 떨렸고 작았다. 누구시죠? 전 정다은의 친구였어요. 실종되기 전날 그 애가 저한테 말했어요. 하늘이 어딘가로 끌려갔어. 내가 꼭 찾아올 거야.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며칠 전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하늘은 살아있다. 그리고 다은이도 그 필체, 다은이의 거였어요. 전 알아요. 통화가 끝난 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 아니 소라는 내 다리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너는 이제 이름을 되찾았고 나는 너를 다시 잃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커다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정다은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 속에 낯선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흰 봉투, 아무 표시 없는 겉면. 편지를 열자 종이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다은이는 자기 선택을 한 겁니다. 걔를 넘기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사세요. 나는 봉투를 진 채 식은땀을 흘렸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이건 숨겨진 조직과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개를 넘기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사세요. 단순한 협박인가 아니면 진짜 위험이 가까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소라는 창밖만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에 이 편지를 들고 갔다. 형사는 진지한 얼굴로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은 누군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건 겁니다. 이 개라는 말, 하늘을 의미하는 거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정다은은 여전히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며칠 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그 개 이름이 하늘이지라고 물어봤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준호는 종이에 대충 그려보았다. 긴 코트, 검은 선글라스, 어깨에 문신처럼 보이는 무늬.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 나는 즉시 학교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준호를 당분간 집에서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 앞에 놓인 낯선 상자.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털목도리 그리고 짧은 쪽지가 있었다. 다은이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하늘이 기억해. 너도 그걸 느끼고 있겠지. 그 순간 소라가 갑자기 쪽지에 코를 들이대더니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듯 짖었다. 한 번, 두 번, 점점 거칠게,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이. 나는 결심했다. 이제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다은을 찾아야 한다. 형사의 도움을 받아 정다은 실종 사건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에서 다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 누군가가 근처에 폐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준호가 그린 그림 속 남자와 거의 똑같았다. 그 폐창고는 오래전에 폐쇄된 양계장이었다. 형사와 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불 꺼진 창고 안 먼지 가득한 냄새,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강아지 발자국들. 누가 최근에 여길 다녀간 게 분명해. 형사가 말했다. 나는 소라를 품에 안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목줄 하나, 그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표 하늘. 소라가 조용히 목줄을 향해 다가가더니 앉았다. 그리고 낮게 부드럽게 울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약속을 떠올린 듯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자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 검은 선글라스, 긴 코트, 문신.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죠. 그는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형사는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나는 소라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걱정 마세요.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싸늘했다. 정다은, 그녀는 어디 있죠? 형사가 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다. 살아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상상하는 장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있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왜 그녀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왜 편지를 보내고 우리 아들을 쫓아다닌 거죠? 그는 고개를 돌려 날 바라보았다. 다은이는 선택했어요. 세상과 단절하는 걸. 그리고 그게, 하늘은 그 결정을 바꾸려 했죠. 그 말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다은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걸 느꼈겠죠. 그녀는 학대받았고 속았고 결국 사라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왜 하늘을 그녀가 버린 거죠? 왜 걔만 남긴 거죠? 내가 소리쳤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건 당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버려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에게. 그리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은 사람을 피하죠. 하지만 당신의 아들에겐 갔어요. 왜일까요? 준호는 다은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생모였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20년 전 당신은 미혼모였고 큰 병원에서 첫째를 잃어도 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를 전전하다가 결국 다은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형사는 숨을 삼키며 입을 가렸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냈죠. 자신을 대신해 당신과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소라, 하늘은 조용히 내 손에 머리를 비었다. 그 눈빛 속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과 신뢰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은이는 지금 숨어 있지만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 당신이 진심으로 과거와 마주할 수 있다면.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엔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다. 여기로 오세요. 혼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깊고 오래된 상처가 벌어지고 있었다. 다은아. 그 이름을 처음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며 나는 깨달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내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서성였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 내가 모른 채 지나쳐온 인연들, 그 모든 것이 소라, 아니 다은이에게 이어져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 그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러.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늘이랑 기다릴게요. 나는 차에 올라 목적지로 향했다. 도시는 곧 시골길로 바뀌었고 풍경은 점점 조용해졌다. 숲속 오두막 같은 작은 집이 보이기까지 나는 몇 번이고 되돌아갈까 고민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다. 늦었어도 괜찮아. 이제 진짜로 시작해야 해. 나는 문을 두드렸다. 조용한 침묵, 그리고 마침내 낯선 여자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그녀는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눈빛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차가우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다은이, 맞지?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조금 더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책이 쌓여 있었고 작은 화분들, 그리고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 온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기억나지 않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를 꿈에서 봤어. 그리고 하늘을 통해 너를 느낄 수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유일하게 내가 믿었던 존재예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고 속였고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 개는 항상 곁에 있었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만약 그 개가 당신과 아이 곁을 택한다면 당신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자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때 내가 너를 안았어야 했어. 널 놓아버려서 미안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을게. 그리고 기다릴게. 네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그녀의 눈빛이 긴 침묵.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나아왔다. 하늘은 아직 나를 기억할까요?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하늘은 너를 찾고 있어. 매일 창문 쪽만 바라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럼 내일 데려와요.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으니까. 나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데리고 다시 이 집을 찾을 상상을 했다. 처음처럼 낯설지만 이제는 따뜻할 수 있는 만남을.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익명의 번호, 단 한 문장.
그 개는 위험합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본 집은 고요했고 나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다시 마주한 어둠을 느꼈다. 익명의 문자를 받은 후 나는 마음 한켠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 하지만 다은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했다. 준호와 하늘과 함께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다은은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그녀를 보고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갔다. 그 모습에 다은은 미소 지었다. 기다렸어요. 문 안으로 들어서마자 누군가 집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누구세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응답은 없었다. 그 순간 다은이 나를 잡아 끌었다. 나가야 해요. 위험해요. 우리는 급히 집을 나섰고 하늘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경계했다. 준호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랐고 출발했다. 출발했다. 차 안에서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나를 계속 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해요. 왜? 내가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때문이에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는 서서히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나를 돌봐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위험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내가 사라진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뭐죠? 나는 긴장했다.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숨길 수 없어요. 준호와 하늘 그리고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운명이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연대감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넘어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졌다. 나는 다은과 준호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창밖에는 별이 반짝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사랑으로 맞설 때 시작된다는 것을. 끝.